네, 이번 시간 강의는 바로 위대한 유산, 상속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속. 여러분 상속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까지 먼 미래. 네, 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주제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뭐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혼, 그다음에 친구 간의 문제, 민사 형사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정말 평생 그런 거랑 관련 없이 사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상속은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꼭 거쳐가야 될 법률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사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겠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딱 이제 오시는데 거기 돈을 가져오라 그래요? 아니요. 아니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현세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항상 재산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바로 상속 아닙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이 0이 될 수는 없겠죠.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상속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인간은 상속이라는 법률 관계는 꼭 거쳐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꼭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상속에 대해서 일단은 강의 전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얼마 전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제 그런 문제들 한번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그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세금, 상속세. 네, 상속세가 너무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세금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좀 세게 물려도 괜찮다. 왜냐? 이래서 번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부자라서 번 거, 그거 또 계속해서 상속 세금도 안 내고 하면은 다 대대손손 이 사람 부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 물론 아직도 세다고 하지만 그 사람 다 세금 내고도 남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50%라고 하더라도 50%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이 근로소득세라든지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 법인세 이런 거는 좀 감면을 해야지만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래요. 저는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네. 결혼을 했고 한데 어머니 아버님 분들이 아무 말씀 없으시고 유언을 작성 안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냥 반반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자,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재산은 누가 받게 돼요? 일단 장남 받아요? 배우자가 어? 받지 않나요? 장남은 옛날 조선시대 장남 받았죠.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장남이신가 봐요. 장남이시죠? 솔직히 형이나 뺏어갈까 봐. 모든 자녀가 평등하게 받습니다. 장남이나 차남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심지어는 혼인 중에 낳은 자나 혼인 외에서 낳은 자나. 우리 아버지가 바람펴서 애 낳고 왔어. 그 애가 상속 달라고 그래. 억울하죠? 똑같이 줘야 돼. 우리 아버지 자녀거든. 법에서는 똑같이. 그래서 가끔 이제 재벌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젊은 여자가 장례식에 아이 안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회장님의 아이입니다. 상속 주세요. 그러면 재벌 그 회장의 상속집을 똑같이 날아가셔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럼 혹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물려주시면 상속이 되겠죠. 근데 빚을 물려주실 겁니다. 돌아가셨다. 이 채무가 상속이 될까요? 빚이? 될 것 같습니다. 빚도 똑같이 상속. 그럼 여러분 빚을 갚고 싶어요? 솔직히?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죠. 네. 아무리 효자 소녀라도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빚을 내 아이가 대신 내가 죽었는데 갚는 걸 원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한다?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연자제 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가 잘못한 거는 자녀가 대신 떠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빚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자녀한테 넘어가는 건 그건 부당하다고 와서 상속을 포기. 물론 내가 갚겠다. 그럼 갚아도 돼요. 포기해서 불이익이 온다거나 신용이 낮아진다거나 전혀 이런 아닙니다. 건 전혀 없고.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감면을 다 해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낼게요. 자녀만 포기하면 끝날까요? 자녀가 포기했다. 그러면 그 빚은 없어져요? 빌려준 사람.
빌려준 사람이 억울하겠죠. 네. 여러분 항상 법이라는 건 형평성. 내가 그 사람 믿고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 근데 자녀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그죠? 음. 이 법이라는 건 균형성이 있거든요. 그럼 은행이 대신 혹시 갚아주나? 은행이 대신 은행이 무슨 은행이 왜 죠 나라도 아니 나라에서 갚아줘야 되는. 나라에서 갚아주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자녀들이 다 갚았다. 네. 그래서 빚이 10억이다. 그러면 한참 있다가 채권자가 형제, 동생이나 형한테 돌아가신 분, 아니면 사촌한테 대신 갚으라고 소장 날려요. 대신 갚으라고. 사촌은 억울하죠. 네. 동생은 억울하죠. 나 형이 빚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갚아야 돼요. 상속은요, 순위가 있거든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자, 1순위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2순위는 부모님,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까지. 사촌이 내 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어. 결혼도 안 했어. 형제자매도 없어. 사촌밖에 없어. 그럼 그 재산이 사촌한테 가요. 여러분 사촌한테 혹시 상속받으면 받으실 거예요? 10억 사촌이 돌아가셨는데 10억 여러분 상속받았으면 전뭐 그것 때문에 사촌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주신다면. 네, 뭐 주신다면 그냥 고맙게 법적으로 갚겠죠. 저 법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거기서 마이너스 10억이면 그것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상속받으면 마이너스도 갚아야죠. 그걸 또 안 받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상속 포기를 그래서 사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셔야 돼요. 만약 모르면 당한다니까. 아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사촌이 빚이 있는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기가 어려워.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촌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고 사촌이 돌아가시면 꼭 장례식장에 가서 네. 물어보셔야 돼 한번. 빚이 자녀한테 있다고 하면은 다 같이 포기합시다. 근데 너무 번거롭죠. 네. 사촌이 뭐 수십 명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아버님 빚이 많으면 그 사촌 다 따라가려면 미안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럴 때 좋은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 승인. 인정 승인. 네, 꼭 기억하세요.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승인. 부모님한테 내가 상속을 받는데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그게 한정 승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빚이 10억인데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막 숨겨둔 땅, 주식 뭐 이런 게 20억이야. 뭐 20억 받아가지고 내가 10억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래서 좋고 반대로 재산이 많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저기 투자한 데가 막 그린벨트에 투자하고 뭐 주식도 뭐 이상한 데 투자하셔가지고 다 해봤자 1억밖에 안 돼. 그럼 내가 얼마만 갚으면 돼? 1억에 한정해서만 갚으면 돼.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익 보면 이익 받지 손해볼 거 없기 때문에 한정 승인 제도가 좋고 또 한정 승인을 자녀 중에 한 명이 하면 나머지 사촌, 뭐 형제한테 그게 안 넘어가요 빚이.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니까 한정 승인 제도 꼭 아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부모님이 도대체 빚이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 재산인지 조회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요즘에 이제 제도가 필요해져 가지고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망 신고하면서 동시에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런 원클릭 서비스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재산이 많이 생겼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노년에 이 재산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꼭 돼야 되죠. 앉으면 어떻게 앉으면 돼요? 본인 마음이. 가장 먼저 자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자녀. 자녀에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또 잘해준 사람. 자녀가 여러 명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장남.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남을 자꾸 했어요. 똑같이 줘야죠. 네. 정답. 네. 꼭 똑같이 앉으면 분쟁이 생겨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맞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장남이 이뻐가지고 장남한테 다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장남한테 다 줬다. 그럼 나머지 자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진짜 너무 슬플 것 같긴 해. 나머지 자녀가 효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그래도 최선 다해서 부모님 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도 안 주실까? 그래서 아무리 예쁜 자식, 미운 자식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이거 몰아주면 꼭 분쟁이 생겨요. 그거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더라도 평등하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게 분쟁을 예방하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 가지고 싸우는 그거만큼 부모님이 진짜 불편하신 거 없거든. 하늘나라에서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똑같이 나눠주시고 아니면 아예 물려주지 마시던지. 나는 사회, 뭐 교회라든지 뭐 아니면 불우이웃을 돕겠다. 그럼 자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이 이제 한 100억 정도의 자산가인데 어느 날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 재산을 모 대학교에다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셨을 텐데 그 좋은 기사들을 읽었을 때 아우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옆집 아저씨. 우리 아버지는 아우 그렇죠. 좀 약간 아빠 왜 서운하겠죠. 네. 맞아요. 이제 기부나 이런 건 좋지만 그래도 가족들한테 동의를 받고 가족들도 잘 살게 해준 다음에 기부하셔야지 꼭 그렇게 하시면 또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만약에 기부를 그냥 하셨어. 다른 가족들이 법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소송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100억인데 뭔가 그거를 포기. 자,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아버지가 이제 가족한테 이제 원망 드리니까 아, 내가 좀 성급했나 보다. 아, 그래도 이제 큰딸 결혼도 시켜야 되고 우리 마누라한테도 좀 집 하나 사주기로 했는데 이게 내가 좀 성급했나 보다. 대학교 총장님 찾아갔어. 아니, 목사님 찾아갔어. 목사님, 총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어저께 그 100억 주기로 한 약속 그거 좀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동의를 얻으면은 어렵다. 되지 동의해 않을까요? 주겠어요? 잘 안 해줄 것 같긴 절대 안 해요. 해주죠, 대학에서. 100억에서. 아, 그거 이제 장학금 좋은 데 쓰기로 다 좀 계획 세웠는데 무슨 절대 안 말씀이세요? 해줄 것 아, 참 어렵네요. 안 계약서 쓴 게 됩니다. 아닌데도 계약이 되나요? 빙고. 말로만 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아 구두로 한 거기 때문에. 구두로 내가 했기 때문에 네네. 성급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급하게 증여계약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구두로 말을 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빨리 가서 취소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교나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구두로만 약속한다면 빨리 감사합니다. 사인해 주세요. 기부 약속 뭐 증명서 이런 거 빨리 사인 받고 사진까지 찍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 그거 증거. 이제 사인하면은 취소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법을 아셔야지만 이런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자식들도 있고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잖아요. 예. 효자인데 이제 불효자가 찾아와서 아버지 저 사업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좀 대주세요.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거야. 얘는 맨날 사업만 말아먹는 애인데 그럼 그 자식한테 돈 주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자, 근데 계속해서 때를 써. 때를 써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나 한 번만 좀 도와줘.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아버지 그 집 있잖아. 그 집 나한테 좀 줘. 내가 팔아서 좀 사업자금 쓸게. 근데 정말로 딱 하긴 해. 얘가 이거 안 하면 이제 나중에 이혼당하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줘야겠죠. 네. 자, 그래서 그냥 믿고 줬어요, 아들을. 그랬더니 어떻게 믿고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면. 재산 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 자기 그냥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그냥 부모는 나몰라라 한다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이 불효자는 영원히 불효자라니까, 여러분. 불효자가 돈 준다고 효자가 돼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돈 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준다 그러면 제가 항상 뭘 남기라고 했어요? 증거, 기록을 남겨야 돼요. 뭘 남겨야 되느냐? 바로 계약서. 계약서. 어떤 계약서? 효도 계약서. 효도 계약서. 효도 계약서가 있어요. 효도 계약서. 이거는 뭐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 부담보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효도 계약서라고 이제 명칭을 줬는데요. 효도를 약속하는 계약서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징여인데요. 그냥 주면 제가 다시 받을 수 없다고 했죠. 네. 계약서 썼으면 단서를 다는 거예요. 단서. 이 집을 주는 대신 네가 나를 평생 부양을 하면서 생활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달라.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매달 뭐 2번 이상 찾아봐서 안부이사를 해라. 만약에 이런 약속을 위반할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내가 너한테 준 재산을 다시 반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면 날인하면 이게 하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불효를 하면은 소송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고 재산 받는 거라 이렇게 서면으로 약속받고 재산 받는 건 어떤 마음가짐이 들까요? 책임감이 다르죠. 책임감이 다르죠.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효도를 받는 용도로도 할 수 있으니까 효도계약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이 아프네. 네, 이렇게 효도계약서 이제 쓰시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유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여러분 유언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럼 유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언의 방법. 민사 소송처럼 이렇게 소송 써서 그렇죠. 그 뭐라 뭐든지 그러죠? 써야 돼요 법에서. 예. 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소장이라 그러나? 예. 가끔 어떤 분이 부모님이 나한테 많이 준다고 약속해서 말로 그럼 다른 형제가 그걸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죠. 믿어도 인정 안 하겠죠. 믿어도 상관없죠. 그거는 뭐 오빠 얘기고 형 얘기고 나는 그거 못 들었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유언장도 서면으로 넣어야 돼요. 다 써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유언장을. 유언장.
A4 용지에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저희 지난 그렇죠. 시간에 쓴 맞아요. 샤약증처럼 여기다 쓰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 써볼까요? 여러분 유언장 안 써보셨죠? 안 네, 써봤어요. 안 써봤습니다. 저는 써봤어요. 이제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언이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유언장을 써봤어요. 이제 진지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도 쓰고 뭐 혹시 재산 관계를 어떻게 쓰면 유언장 쓰면서 눈물이 펑펑 났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쓰는 서류다 생각하고 인생이 정리되는 기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써보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지막을 정리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유언장을 안 쓰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큰 혼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빚이 있는지도 알려줘요. 그래서 빚 같은 경우도 그냥 아유 이거 뭐 자녀한테 뭐 굳이 왜 절대로 자녀를 생각한다면 빚을 알려줘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 해야 되거든요. 자녀가 빚이 있는 거 모르고 3개월 지나가면 그냥 내가 수억을 빚을 자식한테 떠안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알려주세요. 뭐를? 모든 거를. 내 재산 관계 이런 거 알려주셔야 돼요. 혹시 네. 아버지가 애인이 있다. 네. 애인한테 막 재산을 많이 줬다. 그것도 알려줘야 돼. 왜? 이 세법에서는 그런 게 있대요. 저도 세무사한테 들은 건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내에 애인한테 수억 원을 줬어요. 근데 돌아가셨다. 그럼 그 수억 원은 있는 걸로 간주하거든. 다 내야 돼 세금을 자녀가. 자녀한테 준 걸로 간주된다는 거니까. 신기하네요. 사실은 내가 애인한테 돈 줬다. 그래야지 그거를 세금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밝혀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관계, 특히 채무 관계, 아니면 누구한테 돈 받을 권리, 채권 관계. 채권 관계는 알 수가 없잖아요. 조회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알려드렸죠. 그거는 금융기관만 조회가 돼요.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돈 꿔준 거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옆집 아저씨 돈 받을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식이 그 사람한테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쓰는 거예요, 그걸 아예. 내가 이제 미리 알려주기 전 꺼림직하면 유언장에 다 써요. 내 재산은 뭐가 있고 채무는 어떻게 있으니까 뭐 채무는 상속을 포기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균등하게 뭐 집은 뭐 아들에게 뭐 땅은 뭐 딸에게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꼭 형평 있게 차이 나면 안 되니까 비슷하게 해서 유언장을 쓰시고 이제 꼭 그걸 또 유언장을 그냥 자기만 아는 곳에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못 찾을 수 못 있어요. 찾으면 못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언장이 자식이 읽게 그냥 자식한테 미리 주던지 아니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한테 맡기던지 그렇게 알려야 돼요. 내가 유언장을 썼다는 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유언장을 꼭 쓰시고 그래서 가장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공증 사무실에서 유언 공증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필 유언장 잘 쓰시면 돼요. 근데 유언장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유언장 한번 써보기로 했잖아요. 유언장은 제목을 쓰시고 유언장. 유언장. 유언하는 사람의 성함을 쓰셔야겠죠. 누가 유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 김영춘, 이인성. 그다음에 거기 주민등록번호도 쓰시는 게 좋고 가로하고 그다음에 주소를 꼭 쓰셔야 돼요. 주소. 현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꼭 쓰세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정신이 혼미하면은 이거 내가 뭐 동은 생각나는데 몇 동 몇 호인지 깜빡 잊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그냥 내가 사는 동물관에서 써야지 뭐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 청담동 이렇게 썼어.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끝.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언에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유효할까요? 근데 친필이야, 친필. 옆에 증인도 있어.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할 것 같은데 간혹 그게 문제가 되는 전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무효가.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유언은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주소라는 걸 끝까지 정확히 써야죠. 청담동이 무슨 주소예요? 청담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친필이어도. 안 되는. 반드시 주소는 완벽하게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날짜도 정확히 2021년 뭐 5월 30일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또 혼미하고 기억이 안 나요. 5월인데 며칠인데 그래서 모르겠다. 2021년 5월 하고 끝.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효. 정확하게 날짜까지 다 쓰시고 그다음에 다 썼어. 다 쓰고 이제 이름 쓰고 김영춘 쓰고 이거 급하게 오는 바람에 이거 도장을 안 가져왔네. 에라 모르겠다. 사인하고 그냥 사인하면 어떻게 될까? 안 되는. 안 네.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어떤 분이 아까 제가 대학에 이제 기부했다고 실제 싫어해요. 100억 원 되는 그 재산을 그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기부하기로 하고 다 쓰고 사인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유족이 소송을 했어요. 무효라고. 왜? 도장 안 찍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사인까지 다 했고 그분이 쓴 거는 다 은행 지점장도 증인이 탔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에서는 이거 유효다. 유족은 무효다. 사인까지 다 했어요. 도장만 안 찍었어. 무효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무효. 법에서는 날인하라고 돼 있고 날인은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사인도 안 돼. 이게 모든 계약서에서도 혹시 아니 계약서는 사인도 됩니다. 사인도 되고요. 다만 유언은 도장을 꼭 찍으셔야 돼요. 유언장에서만. 도장.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돼요. 인감 도장도 되고 인감 도장 안 가져오면 지장도 됩니다. 지장. 지장도 되고. 근데 지장 찍으려면 인주가 있어야겠죠? 네. 인주가 없으면 급한 대로 뭐라도 하시면 된다. 우리 여성 같은 경우 립스틱 붙여가지고 하여튼 찍히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상속과 유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혹시 상속과 유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다른 형제들은 남몰라라 있는데 저 혼자 부모님을 잘 모셨어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네. 그때서 뒤늦게 이제 형제들이 나타나서 재산을 어떻게 이제 같이 뭐 n분의 1을 하자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님도 아무래도 사람인 이상 본인한테 더 잘해주는 사람한테 이제 주게 돼 있어요, 다 많이. 네. 그래서 뭐 다른 자녀들은 다 뭐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는데 유독 딸만 부모님을 모시고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고마워서 전 재산을 딸한테만 줬다. 아니면 옛날에 뭐 장남한테 다 줬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다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다 줬다. 아니면 유언장을 다 그 사람한테 주기로 썼어요. 네. 그럼 다른 자녀 못 받을까요? 유언장 유언장에 쓰면은 써 그게 있으면은 예. 소장이 있지 못 받죠. 않은데.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법에서는 어. 다른 자녀도 먹고 살아야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유류분. 그 유류분 제도는 뭐냐면 그럼 유류분 뭐 있으면 유언장이 아무 소용이 없겠네. 왜 쓰느냐? 그렇죠. 네. 부모님이 더 주고 싶어서 더 줬는데 네. 법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일종의 타협이죠. 유류분은 뭐냐면 일단 유언장이나 징의한 건 유효한데 다만 다른 자녀는 원래 받을 몫의 절반은 주세요. 그러니까 상속분의 절반은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부모님 재산이 집이 있는데 10억이야. 네. 10억인데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그럼 원래는 그 10억은 어떻게 나눠간다고 돼 있죠? 원래는 아무 유언이 없으면 10억이면 똑같이 동등하게. 5억씩 나눠가는 게 원칙이죠, 상속은. 근데 부모님이 아들한테만 줘서 10억을 다. 네. 그럼 딸은 억울하죠. 네. 딸은 5억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 오빠한테 5억의 절반인 2억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일종의 타협이죠. 부모님이 더 주고 싶은 사람한테 더 가는데 나머지 자녀도 절반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유류분 제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속과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장 그 위대한 유산은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는 게 좋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 그럼 자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싶어요? 싶은- 그냥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없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강남에 어느 학교가 있거든요. 어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장래 희망이 뭐냐. 강남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자녀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 건물주 아니 어떻게 건물주 되나 열심히 노력했지. 아니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가 건물주고요. 아버지가 건물주예요. 저 가만히 있어도 건물주예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게 위대한 유산일까요? 아니겠죠. 옛날에 그 유대인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녀를 사랑하면은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할 수 있게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를 물려준다고 하지 마시고 재산은 좋은 일에 많이 쓰시고 여러분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우리 자녀는 아주 굳건하고 성공하는 그런 자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의 재미있고 유익한 생활법률이었는데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너무 큰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세 분은 강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이인성님부터. 네, 그 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항상 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딱딱하고 네. 어렵고 그럼 저랑 좀 먼 것 같지만 생각이 됐는데 네. 살다 보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하기는 또 너무 어려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책에 적혀 있는 법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는 법은 쉬운 것 같아요. 네. 좀 더 많은 도움이 됐고 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어디서는 변호사님께 제가 자문을 구하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제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출연료 말고도 네. 큰 이런 게 아이고. 큰 걸 받은 것 같아서 출연료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저의 아유, 은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원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조금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주위를 돌아보면 네. 나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제도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살아가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대학교가 제가 크리스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크리스천 대학교인데 우리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이런 진리를 알고 지식을 알면 여러분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법이라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크 앤 도어 율품. 그래서 항상 억울한 일이 있으면 권리 구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시면 여러분 권리 구제 다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인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